수능을 보고 와서 표정이 아주 안 좋으니까 아빠로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3학년 학년부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12월 3일 11시에 와주십시오. 1시간 전인 10시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 성적을 받습니다. 선생님은 오셔가지고 수능 성적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제야 그랬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도 고3이 하나 있는데 걔가 지금 표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니 자기 집구석에 있는 애 하나의 표정을 못 펴게 하는데 어디서 뭔 얘기합니까? 그래도 와래. 이런 선생님이 있으니까 학교가 깝깝한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요. 자, 왜 이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냐면 이 학교가 무슨 자유형 공립학교? 뭐 그런 학교래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자기 반에서 1등에서 5등 한 애들이 온대. 그러니까 나는 공부도 괜찮다. 공부에서는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3년 만에 얘네들 중에 10%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나머지는 못 간다. 그래서 갔더니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하고 우리 어른들이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초등학생 때 표정이 고3 때까지 유지되는 사회도 있는데 우리는 여태 그걸 못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한 민주화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산업화를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크게 만들고 경제성장을 일으켰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안초조 긴장이 계속된다면 그게 고3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반영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 미안합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덴마크 사람들이 왜 행복한가 했더니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내내 성장기다. 인간의 성장이 고3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 이걸 얘네들은 믿더라. 그래서 지금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또 믿더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중학교 때까지 너무 소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려면 노트에다가 질문을 딱 문장을 적고 이 질문을 해야 되겠다. 몇 번 외우고 손을 들까 말까 했는데 결국 못 들었다. 그러던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강연하고 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더라. 내가 초등학교 때는 공이 나한테 오면 무서웠는데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축구팀의 주전이 되어 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 인생은 내내 성장기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내가 여러분의 독후감을 읽어보면 제일 슬픈 단어가 있다. 그 슬픈 단어는 다음 생에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왜 지금의 나로 이번 세상에서는 내가 이 정도만큼 밖에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왜 지금 이 나이 때 하느냐. 내내 성장기인데. 제일 안 좋은 거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거다. 자학하는 거.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마라. 아니 저 옆집 친구는 내 친구는 수학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표정까지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주눅이 들까? 이거 네 잘못 아니다. 만약에 말이야 대한민국 사회가 덴마크 사회처럼 쉬었다 가도 괜찮아,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지금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세 가지가 통용되는 사회라면 네가 그렇게 주눅들 이유가 없다. 이거는 너의 성격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외칠 수 있어야 돼. 내 잘못만이 아니었구나라고.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내가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 거, 미워하는 거, 나는 왜 이 모양이 있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탈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몇 명의 친구들은 서서히 표정이 괜찮아지기 시작했어. 이 세 명이 그 대표적이에요. 복도까지 쫓아와가지고 강연이 괜찮았으니까 페이스북 친구 삼아 달래. 그래서 얘네들이랑 대화를 나눠봤더니 얘네들도 시험이 별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말이야
우리 아들은 지난 3년 동안 밥상머리 교육을 계속 받아왔는데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덴마크 얘기를 그동안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험 결과를 놓고 아주 표정이 안 좋다. 얘는 왜 그럴까? 오늘 수능 공식 성적표 받았으니까 이제 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빠가 도대체 뭔 얘기를 해줘야 얘가 표정이 좀 괜찮아질까? 진정으로 위안을 받을까? 뭐냐 그건? 니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한테 강의를 해줬으니까 이제 니들이 나에게 답할 차례다. 이렇게 내가 인생 상담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엄청난 가르침을 저한테 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말로만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도 괜찮으십시오. 그래서 나 물어봤어.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무슨 스님들이 선문답 같잖아요? 이게 뭔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수능 본 날 엄마한테 솔직하게 고백했대. 엄마 미안합니다. 엄마가 나를 3년이나 보살펴줬는데 내가 시험 채점을 해봤더니 엄마가 기대하는 대학에 못 갈 것 같아. 엄마 미안해. 그랬더니 엄마가 말로는 괜찮아. 그랬더니. 근데 저녁 때 설거지를 하시는데 그릇들이 너무 세게 부딪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머리가 띵하다고 하시고 우리 엄마가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는 왜 안 괜찮은 걸까요? 우리 아들은 아빠로부터 그렇게 괜찮을까 했는데 왜 위로를 못 받고 표정이 그럴까요? 가족 안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 만나면, 학교에 가면, 나중에 동창회 가면, 혹시 나중에 취업할 때 이렇게 사회적 눈치를 이제 보는 거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이 학생의 얘기를 듣고 바로 이거다. 행복사회란 바로 이거다. 내가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에 미처 써놓지 못했던 것. 내가 너로부터 배운다. 행복사회란 바로 이거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동료에게 괜찮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괜찮아지는 사람. 괜찮아 하면 실제로 괜찮아지는 사람. 너 그동안 3등급이었는데 4등급, 5등급으로 밀렸네. 괜찮아. 너 그래도 사회 나가서 너를 사랑하며 살 수 있다. 해고 당하셨습니까? 아유, 괜찮을 겁니다. 하면 2년 만에 괜찮아져. 교육받고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가장 적절한 직업이 뭔지를 찾아줘, 그 사이가. 실제로 괜찮아져. 2년 동안은 자기 수당의 약 90%를 받아. 이런 사이. 해묵사에 별게 아니잖아요. 그죠? 괜찮아. 이걸 실제로 괜찮게 해줘.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제 책이 나온 이후에 갑자기 네이버에 덴마크 이민이라는 검색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을 덴마크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국 순회 강연을 하는 거예요. 이민 가는 사람 말리려고. 덴마크에 가봤더니 이민 가기 힘들어. 왜냐하면 덴마크에 우리 교포가 한 300명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이 이민 온 사람들이 아니라 덴마크 남자들이랑 결혼한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잘 찾아봤어. 그래서 나는 우리 안에 덴마크가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자꾸 우리 안에 덴마크가 어딨냐고 물어봐요. 곳곳에 있다. 내가 알고 봤더니 곳곳에 있어서 그 에너지로 내가 지금까지 700개 강연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행복 강연을 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 꿈틀거릴까를 생각하면서 좀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국 순회를 하면서 곳곳에서 매우 다양한 걸 본 거예요. 제가 주로 여의도의 정치를 취재했는데 기자 생활 25년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곳곳에서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지난주에는 지금 대전에 갔다 왔고요.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색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아까 그 덴마크의 인생학교, 애프터스쿨레를 저는 인생학교라고 번역했어요. 그걸 한번 만들자고 했어요. 왜 이거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토론을 해봤더니 뭐가 제일 부럽습니까?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가 제일 부럽습니까? 덴마크가. 그랬더니
멈춰 설 수 있다는 것. 쉬었다가도 괜찮아. 이걸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 그럼 그 상징이 뭐냐? 그거는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한번 1년을 쉬었다 가보는 경험.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애프터스쿨이다. 이거 한번 만듭시다. 그래서 여기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중3 졸업생에게 1년간 옆을 볼 자유를 허하라. 오마이뉴스가 이제 이걸 한번 포럼을 열어본 거예요. 2년 전에.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반응이 엄청 좋더군요. 저는 이게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별로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평일 오전에 했는데 막 학부모들이 몰려왔어요. 네. 그러면서 또 걱정이었어요. 이렇게 몰려오긴 한데 실제로 지원자가 없으면 어떡할까? 정원을 30명인데 30명이나 이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와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개교를 2년 전에. 이게 강화도의 전등사 옆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1년짜리 쉬었다가는 기숙형 학교, 애프터스쿨레. 덴마크 밖에서 나온 최초의 학교래요, 이게. 그래서 덴마크 총리도 여기에 작년에 왔다 갔어요. 자, 행복한 인생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책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이 장면 나오면 막 다른 강연장에서 막 찍던데. 네. 찍으셔도 돼요. 자, 찍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찍고 카톡방에 올릴 때 출처를 분명히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책 제목을 함께 곁들여 써놓으면 좋을까요? 네? 정보가 더 풍부해지겠죠? 그죠? 네. 자, 근데 이 좋은 말이 이거 어른 되어서야 이거 실천하는 거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죠? 자,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뭔 얘기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착실하게 공부해. 나중에 대학 가서 놀아라. 대학 갔더니 취업 때문에 취업했더니 결혼하려고 결혼했더니 부장 되려고 부장 됐더니 국장 되려고 그러더니 이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그럼 뭐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거를 누려보아야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를 해봐야 어른이 돼서 이게 되는 거예요. 30대 부부가 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왔어요. 자기 부부의 최대 현안이 뭐냐면 지금 남편이 다니는 직장이 안 맞는 거야, 자기랑. 때려치우고 싶어. 근데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곤란하잖아요.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말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주말에 둘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면서 나눈 대화를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 대화가 뭐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보, 당신이 때려치우고 싶은데 지금 직장을 못 때려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집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지금 직장을 때려친 다음에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뭔가, 이게 매우 애매한 거다. 그러니까 늘 해야만 하는, 주어진 것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것, 이걸 찾기 상당히 힘들다. 어쨌든 얘네들은 이런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덴마크 애프터스쿨처럼 똑같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30명의 학생인데 하루에 한 명은 모든 수업에, 모든 프로그램에 다 빠져요. 오로지 밥만 합니다. 여기 가면 이제 이 식당에 식당 선생님이 계세요. 양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집에 가면 엄마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떨어진 반찬을 스스로 채우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엊그저께 추수했어요. 추수. 이렇게 한 거. 강화도의 두 농가랑 계약을 해가지고 그냥 신용하는 게 아니라 거름 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심는 거, 피 뽑기, 관리하는 거, 나중에 수확까지. 바로 어제 수확했어요. 그럼 이렇게 수확하면 다음 해 학생들이 1년 동안 먹을 쌀이 충분히 돼. 그 다음 밭농사도 이제 밭농사. 10개 이상의 야채를 심는데 그 야채로 얘네들이 매일 먹는 거예요. 이건 뭐냐? 동아리 활동인데, 동아리 활동이란 내가 잘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하고 나누는 거. 내가 기타를 잘 치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가 붙여놔. 뭐냐? 내가 잘하는 거. 저 친구가 저거 잘하는데 나는 저거 배우고 싶다, 이거. 그래서 서로 이게 동아리가 되는데 학생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동아리가 19개가 만들어졌어요. 한 학생은 19개 동아리에 다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기타를 처음에는 3명이 잘 쳤는데 나중에는 10명이 잘 치게 되는 막 이런 거예요.
자, 이 동안은 뭐냐? 한 학생이 시골 출신인데 양봉을 해봤어. 그래서 얘는 강아지보다 벌을 더 좋아해. 벌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기 집에 있는 벌 한 통을 갖고 왔어, 학교에서. 그래서 애들한테 벌이 안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실제로 해가지고 꿀을 채취해서 먹었어요. 자, 이 학교의 프로그램은 일반 학교와 다르겠죠.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서 학교의 기본 프로그램은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돼요. 기숙형이니까. 저는 이제 국어 선생님. 근데 국어 선생님으로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아이들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수업을 준비 안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수업 준비 안 해가보시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학생들의 눈빛이 저 선생은 어젯밤에 뭘 했길래 이렇게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 생각 들까 봐. 근데 이 학교는 지금까지 늘 엄마랑 선생님이 차려놓은 반찬만 먹었다가 이제 내가 스스로 수업을 하라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이처럼 막 능동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인데 말 안 하고 있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은 뭐 할까? 근데 오늘 뭐 할까 했을 때 몇몇 막 똘똘한 애가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래 좋아 하자 해서 막 잘 되면 좋죠 이거. 근데 뭐 별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시간만 허비하고 그러면 고민되죠. 고민돼. 한 번은 자 오늘은 글을 쓰기 좋은 날인 것 같다. 글을 한번 써보자.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썼어. 제목이 뭘 쓰지야. 선생님이 오늘 글을 써란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쓸 말이 없다. 그래도 써야 된다. 왜냐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밖에서 놀기 참 좋은 날이다. 그런데 써야 된다. 뭘 쓰지? 맨 마지막 단어는 씨발. 이거 학생들이랑 선생님이랑 다 나눌 건데 이렇게 써놨어. 네, 이렇게 자유분방 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 중에 한 아이가 늘 나랑 눈이 마주치면 주눅이 든 애가 있었어. 얘는 글 쓰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얘를 눈빛으로 걱정했어요. 근데 제가 글쓰기 시간이 끝나면 이제 축구도 차요, 축구도. 애들이랑 막 어울렸어. 근데 이때도 얘는 잘 안 어울리더라고. 글쓰기도 잘 안 어울리지. 축구도 잘 안 어울리지. 얘 참 걱정된다. 그런데요, 얘를 자세히 봤더니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 왜? 얘는 개인 프로젝트 시간에 뭐를 하냐면요. 이거래요, 이걸. 이걸 그리는 걸. 이게 미로. 이거 자도 안 되고 손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을 구성해내는데 저 위에서 밑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게 미로지 않습니까? 예. 이걸 철학을 담았어요. 뭔 철학을 담았느냐? 이게 나오면 이 학교 이름이 나오게. 꿈틀리라는 이름이 나오게. 그래서 자 어떻게 나오냐? 쭉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어떻게 나올까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대단하죠? 예. 이렇게 나와. 너의 꿈이 뭐냐 나중에. 그랬더니 얘는 산업 디자이너가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와 했듯이 저도 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저의 표정을 얘가 읽었어요. 바로 이때 학생과 선생의 관계가 역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국어 시간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고. 자, 이 학교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외국 학생이 하나 와 있죠. 얘가 누구냐면 덴마크 학생이에요. 덴마크에는 이런 학교가 무려 250개나 있는데 거기를 마다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왜 왔냐면 덴마크 신문에 났어요. 뭐라고 났냐면 대한민국에도 덴마크형 애프터스쿨레가 하나 생긴다. 그랬더니 그걸 얘가 우연히 보고 저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제가 근데 입학을 거절했어요. 왜냐?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업을 한국말로만 합니다. 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할 줄 알았는데 또 이메일이 왔어요. 자기는 그래도 괜찮대. 한국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와서 충분히 견딜 수 있대. 학부모한테도 연락을 해봤더니 오케이.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8개월 동안 잘 있다 갔어요. 얘는 왜 이렇게 겁없이 왔을까요? 덴마크 사회로부터, 덴마크 학교로부터 그동안 엄청난 선물을 받아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한국말 못해도 괜찮다. 당연하게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부터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 안정감이 얘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어 온 거죠. 얘가 처음에 왔을 때, 첫 한국 학생을 만났을 때 제가 에세이를 써오라고 했어요. 제목은 나는 왜 한국에 오는가? 영어로 딱 써왔어요. 저는 16살입니다. 덴마크에서는 18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합니다.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저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한국이냐? 나는 문화적 충격이 가장 큰 나라에서 그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얘가 담대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입학을 허가한 내가 담대하더라고요. 별로 얘 신경을 안 써. 막 얘가 불안해하면 매주 막 체크하면서 얘 어떻게 생각 할 텐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효과예요, 효과. 자, 그 학생이 그렇게 에세이를 발표했더니 한국에 한 남학생이 손들었어. 선생님, 저는 쟤한테 덴마크 여학생한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해라. 저는 이 학생이 낯선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가 어려울 텐데 가장 어려움이 큰 게 뭔가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라니까. 근데 제가 선생님 영어가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영어 잘하는 애가 좀 통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No, 네가 해야 돼. 네 할 수 있다. 너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숱한 영어 단어를 접했을 텐데. 자, 2가지만 주의하면 네가 할 수 있다. 첫째, 발음이 유창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떨쳐버려. 그럼 네가 할 수 있다. 발음이 후져도 괜찮다. 네가 해. 둘째,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쳐버려. 그냥 네가 어떤 배웠던 기억에 있는 네 몸속에 그 어떤 기운으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응원하기 시작했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그래서 결국 네가 했어요. 뭐를 했냐? 딱 2단어. 무엇이 what 어렵냐? difficult. 그랬더니 얘가 다 알아먹고 다 했어요. 답을 했어. 이렇게 통하는데 왜 통역을 쓰려고 하냐고. 왜 쓰려고 해요?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 늘 10% 안에 들어야 진정으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앞에 나가서 발표할 정도가 돼야, 친구들이 와라고 할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말이죠. 지금 학생들이 우리 세대에 비해서, 그죠? 우리 세대에 비해서 엄청 발음 좋고 영어 공부 엄청 많이 했고 막 학교에서도 학원에서 엄청 효과적으로 했고 훨씬 잘해요. 근데 우리 세대보다 오히려 더 주눅이 들어있어. 영어를 해보라. 왜 그럴까요? 우리 딸이 나보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한번 내가 덴마크를 취재할 때 한번 데리고 봤어. 아빠가 영어로 취재를 할 텐데 아빠는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도 취재를 할 텐데 네가 아빠가 막히면 좀 뚫어줘라. 이런 의미에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다 마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일주일간을 평가하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빠의 영어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2가지 때문에 감탄했대. 첫째, 아빠의 영어 발음은 너무너무 후집니다. 그 정도로 후지면 나는 창피해서 잘 입을 안 엽니다. 근데 아빠는 그 후진 발음을 가지고 계속 해대고 있대. 둘째, 일주일 동안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아빠가 구사한 영어 단어를 봤더니 500단어 미만이래. 그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의료 개혁부터 교육 문제 일까지 다양한 주제를 섭렵하고 계시대. 네. 여러분, 나는 왜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나는 절실해서 그런다. 나는 알고 싶다. 네.
옛날에 내가 태어난 그 고향의 문화와 덴마크가 지금 행복사를 이룬 문화는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버렸고 이제서야 공동체를 되살려보겠다고 하고 쟤네들은 왜 계속 이어왔을까?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이었을까? 그게 뭔가를 나는 찾아가고 싶다. 절실하다. 여러분, 철학은 뭡니까? 철학 교과서에 나오는 게 철학이 아니라 그 사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전환기에 뭘 얘기해 주는가? 이게 철학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을 왔어요. 우리 동네가 생긴 게 300년인데 50하고밖에 안 되는데 제가 최초로 서울로 온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기록을 많이 깼어요. 우리 동네 회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 동네가 생긴 뒤에 30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감옥 간 사람이. 근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전두환 정권을 탁 맞닥뜨리면서 늘 불안했어요. 어쩌면 내가 우리 동네의 전통을 깰 수도 있다. 내가 어쩌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전두환에 맞서다가. 근데 결국 깨버렸어요, 내가. 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제가 마을 어귀를 떠나서 서울로 향했을 때 우리 선생님은, 우리 동네 어른들은 나에게 뭘 당부했을까? 이게 철학. 그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인생의 전환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 착실하게 공부해라. 공부를 잘해야 네가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다. 공부를 잘해야 그래도 이 가난한 동네, 우리 가난한 집을 네가 좀 가난을 명쾌라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부탁한다. 서울에 가면 데모가 많다는데 데모를 하더라도 앞장은 서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도 이런 거 들어본 기억이 없어. 내가 왜 너를 서울로 보내냐면 우리 시골에, 우리 고향의 이 좋은 점을 네가 서울에 전파해라. 야, 너 말이야. 여기에 살면서 뭘 느꼈니 너? 가난하지만 행복을 느꼈다. 인생은 살만하다는 걸 느꼈다. 이게 무슨 덕인지 아니?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이 동네 공동체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야. 가난하지만 이게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인생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말이야, 듣지 않니 서울에 가면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고 하더라.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너는 이 시골의 좋은 점을 서울에서 전파하라. 전도해라. 그런 의미로 내가 너를 서울로 보내마. 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에 올라와서 옆집에 막 초인종 누르고 다녔어. 우리 이렇게 사지 맙시다. 서로 인사라도 지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기 때문에 저는 서울 사람들에게 흡수통일 당했어요. 옆집에 초인종을 누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철학이더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이 철학이 그때 씨앗을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은 비록 되었지만 이 가난한 공동체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7, 80년대에 그렇게 시골에서 많이 올라온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런 철학으로 무장했다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전라선 열차를 타고 올라올 때 뭔 생각을 했냐면 지긋지긋한 시골의 가난과 어떻게 결별할까만 생각했지 시골의 좋은 점을 어떻게 서울에 전파할까 절대 생각을 못했어요. 왜? 아무도 이게 소중하다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공부해서 그래야 네 편하게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가 공부해서 너만 편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바꿔보라는 얘기는 아무한테 못 들었기 때문에. 너 혼자 출세한다고는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고3 아이들이 졸업해서 대학에 가는데 원서를 써주면서 우리는 뭔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을 대학을 보낼까? 이게 철학입니다. 우리의 철학. 이것 없이
수능을 요리조리 바꿔봤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철학이. 근데 그 철학의 핵심이 뭐예요? 자, 덴마크는 왜 그럼 저걸 그대로 유지했을까? 제가 이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 철학의 핵심은 결국은 사랑이더군요. 사랑. 철학은 실천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굳어지는 거잖아요. 사랑. 뭐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못난이고 내가 찌질이가 아니라 나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 무한한 잠재성 있는 존재라는 것. 헌법 10조가 그걸 보장하고 있다는 것. 존엄과 가치가 있는 존재. 그래서 나를 일단 사랑해야 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옆 사람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걸 실천하는 거거든요. 이게 철학이고 이 철학이 사랑으로 실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3년간 벌어진 일을 가지고 제 2권을 쓸까 그래요. 제목을 뭘로 지을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제 강의를 듣더니 제목을 이거는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이게 뭐예요? 우리도 실천할 수 있을까? 응?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행복사회를 위한 길인데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리고 사랑을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나마 이 정도로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이야기. 전국 곳곳에 있는. 꿈틀리 인생학교는 제가 강연을 다니다가 이걸 봤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정부에 있는 꿈틀 자유학교라는 한 대안학교에 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줬더니 중고등학생 중에 일부는 이래요. 질문 시간에 선생님 저도 꿈틀대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3년 전에 이 강연을 시작할 때 이게 700회까지 올 줄 몰랐어요. 또 제가 꿈틀 인생학교를 만들지도 몰랐고 또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이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이 사람들을 서로 전파시키기 위해서 제가 꿈틀 버스를 만들고 꿈틀 비행기를 만들고, 꿈틀 버스는 우리나라 안에 서로 꿈틀거리는 현장을 함께 가보는 거고, 그 꿈틀 버스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서로 잘 모르더군요. 서로 번지게 하죠. 꿈틀 비행기는 덴마크로 가는 거고요. 다음에 덴마크는 1월 16일 날 갑니다. 자,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게 성인용 인생학교, 꿈틀리 인생학교의 공통점이겠죠. 이걸 믿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한번 잘 가르쳐 볼까? 이거는 절반의 고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죠? 내가 먼저 성장 중에 있어요. 자, 그러려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멈춰서는 선택을 한번 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 꿈틀리 인생학교의 입학식 날 아이들과 엄마들이 했던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쉬었다 가는 거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얘네들 중에 30명 중에 8명은 중3 졸업생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온 애들이. 이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면 제가 고등학교에서 강의했더니 고등학생들이 항의했어요. 왜 중학생만 받냐고. 그 말도 맞네 해가지고 고1까지 지금 함께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해를 쉬겠다 했어요. 원서를 냈다가 여기 오려고 진학 포기를 하고 다른 길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고요.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제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대학생 되고 막 만드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만드셔서 여기서 제 꿈도 찾고 싶고 또 많이 놀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열심히 놀고 그 다음에 공부 절대 안 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대신 이번 1년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서막을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옆을 보지 않는 아이들 앞으로만 달려가는 모습이 사실은 너무 안타까웠는데 즐거움과 배움을 가지는 학생의 자세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많이 컸습니다. 내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한 번쯤 좀 여유 있게 한번 시간을 보내다가 갔으면. 엄마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 오수민 위대한 평민이 되거라.
네. 자, 이 고등학생들을 만났을 때 제일 위안을 받는 게 뭐냐? 왜 선생님들이 막 강연 후에 써내라고 하잖아요. 그 제가 읽어봤더니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아, 내 잘못만은 아니었구나. 근데 사실 그것서부터 출발이거든요. 한 학생은 그렇게 써놨어. 나는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했더니 내가 잘한다고 믿었던 것조차 의심했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음으로써 내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의심했었다. 평가절하했었다. 여기로부터 탈출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만난 4만 명의 학생 중에 제일 다시 만나고 싶은 학생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학생이에요. 부산에서 강연을 마치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핸드폰 번호 알려달래요. 자기네들은 이메일보다 강연 후기를 딱 카톡이나 문자로 쏘겠다 바로. 그럼 KTX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핸드폰으로 알려줬죠. 그래서 막 받아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철역에 학교 인근에 탁 플랫폼에 서 있는데 한 남학생이 다가오더군요. 선생님 아까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아까 선생님이 핸드폰을 공개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과 저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는 오늘 강연에서 두 가지를 얻었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때 죽어 있으려고 했대. 죽어 있어야 공부에 집중된다고 생각했대. 근데 살아있는 게 얼마나 더 큰 공부인지 알게 됐대. 둘째, 내 잘못만이 아니었구나. 좀 어깨를 펴게 됐대. 그래서 자기도 앞으로 살아있을 거래. 보아하니 선생님도 계속 꿈틀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과 저는 꿈틀거리는 현장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기특하죠. 대견하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기자 오연호가 되었어요. 얘의 미래를 추적해보고 싶었어요. 얘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추적하려면 번호를 따야 되겠죠. 네 번호 뭐니? 이렇게 하면 너무 속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 번호를 알려줄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면서 다가오는 전철을 타고 유유히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제2권의 가 제목이 지금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했죠.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를 제2권을 쓰면 이 친구 얘기를 쓸 거예요. 혹시 이 친구가 보고 나한테 전화 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엄마, 학부모, 선생님, 어른들 4만 명을 만났잖아요. 그 중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만나요. 이제 그 뒤에 친구가 되어가지고. 근데 꼭 다시 만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또 이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막 전화번호, 핸드폰 이런 거 있으면 추적할 텐데 이것도 없었대. 이 사람은 그냥 이것만 남겨놓고 가버렸어. 사인하고 있는 사이. 근데 왜 학부모들은 자꾸 추적해서 보고 싶냐면 막 저한테 이메일을 와요. 결심했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몇 달 후에 만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 약발이 한 2주밖에 안 가던데. 그래서 2주 단위로 이 강연 주사를 계속 맞아야 계속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근데 이분은 뭐라고 써놨느냐? 두 딸의 엄마예요. 오늘의 강연을 들으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말로만 우리 딸들에게 괜찮아라고 했더라고요. 진심으로 더 이해해주고 솔직해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강연이었지만 저는 속으로 내내 울었습니다. 저는 강연 전에 저와는 조금은 다른 나, 다른 엄마, 다른 아내, 다른 위대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처럼, 이 엄마처럼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 이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사회까지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